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소리와 악기가 있지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자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 아닌가 합니다. 호남인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 영국 가디언지가 눈물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벨벳 바리톤이라는 극찬을 헌사한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근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실례지만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91년생입니다. 32살. 만으로 지금 30 아직 하나이고요. 제가 12월생이라서. 원래 이렇게 잘 웃으시나요? 네, 제가 평소에 웃는 상이어가지고. 고향이 곡성이시죠? 네, 곡성 옥과입니다. 옥과? 네.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고향 자랑이요? 네. 저희 곡성은 사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곡성 멜론이 또 유명하고요. 섬진강을 끼고 네. 자연 환경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 공기가 맑은 것 같아요. 노래를 좀 잘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가 맑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김기훈은 눈물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벨벳 바리톤이다. 뭐 이런 찬사를 했는데 벨벳 바리톤이 뭐 어떤 건지 잠깐 노래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지금이요? 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게 뭐 약간 빨려 들어간다고 할까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노래를 바로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성악가 김기훈 씨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꿈을 꼽아주셨네요. 어떤 뜻일까요? 저는 항상 살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장래 희망이라든지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어린이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꿈 있잖아요. 뭐였나요? 한 80% 이상이 나오는 대통령, 과학자. 약간 비슷하게 그쵸.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꿈을 꽤 오랫동안 안고 가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약간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꿈을 잃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성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제 꿈을 찾았거든요. 작은 계획은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은 편인데 제 인생에서 큰 계획들을 세워놓고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 꿈을 좇아서 자꾸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제가 사회자님이랑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치 스케줄이 짜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계 주요 극장에서 제가 오페라하우스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사람이 꿈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라도 되더라고요. 뭐라도 된 거 친구는 너무 크게 된 거 아닐까요, 지금? 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는 꿈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원래는 제가 방황을 하고 있던 시기에 네. 이제 고3이 되기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골똘히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 사람은 애매한 재능이란 게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집에 보면은 상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글쓰기 상장, 또 뭐 그림 상장, 또 음악에 대한 어떤 상, 또 뭐 과학경진대에 나가서 받은 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재다능하다는 말씀을 좀 돌려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게 네. 특출난 건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그 재능들에 좀 속았던 것 같아요. 좀 특출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네. K-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TV 프로그램을 보고 네.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은 그 성대모사 하는 거를 즐겨 했었어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았고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나 네. 재미로 이렇게 들려주곤 했는데 저는 그게 개인기였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이제 웃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재능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곡성옥과에 또 네. 다니는 주산교회라고 있는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교회에서 뭐 조그맣게 성가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강사분이 초청으로 오셔서 네. 제 재능을 알아보시고 저희 목사님을 계속 설득을 했었어요. 저를 성악을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시켜봐라.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악계 은인이 되셨네요, 지금.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네. 이게 올해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나요? 부담감 같은 건 혹시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항상 어느 상태에서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제 눈앞에 놓여있는 단순한 이 스케줄 말고 또 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네.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내가 좋을지 몰라도 한 10년 후, 20년 후에도 과연 내가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인가요? 성악 콩쿠르 끝판왕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BBC 카디프 콩쿠르 아리아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할 거다라고 나가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일단 나가보자 뭐 이런 심정이었나요? 그냥 나가보자 하고 나갔긴 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권위가 가장 높은 콩쿠르라서 좋은 관계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어보고자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나가고 보니까 제가 사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콩쿠르였거든요. 우승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콩쿠르는 1, 2, 3등이 없어요. 그냥 우승자만 있어요. 좀 못하더라도 2, 3등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감이 더 큰 콩쿠르이기도 하거든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이게 한 번밖에 나갈 수가 없나요? 왜 일생에? 네, 평생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출전을 해서 그중에 딱 한 명만 상 주고 아무도 안 주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 네, 맞습니다. 좀 잔인하죠.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콩쿠르가 뭐 BBC에서 뭐 열흘 내내 진행이 되고 뭐 시청률도 20% 영국 방송에서 20%면 진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엄청난 건데 심사위원이 기훈 씨 노래 들으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도 진짜인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듣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여담이지만 네. 저희 부모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송을 보시고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영상을 막 보여주시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리 자네 아들이라도 그렇지 심사위원이 어떻게 심사 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는가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서는 네. 좀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상을 딱 타셨을 때, 한 사람 주는 상을 딱 타셨을 때,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다른 분이 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줘야겠다 하고 박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랑 같은 경쟁자 중에 네.
남아공 출신이 있었거든요. 남아공. 네. 남아공이면은 사우스 아프리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네. 사우스까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사우스가 들리고 나서 아, 설마 했는데 사우스 코리아 기분킴이라고 불려서 진짜 놀랐었죠. 막 뭐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럴 때는 진짜.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저 어안이 벙벙해지는 게 좀 크더라고요. 저 되게 기뻐서 날뛸 줄 알았거든요. 고3 때부터 성악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옥과 그 동네 거의 고등학교 다니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프라가 아무래도 서울이나 뭐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했을 텐데 고3 때 성악 시작해서 1년 만에 연대 음대를 가신 거죠? 네. 어떻게 하신 건가요? 가르쳐 주신 분이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그분들이 완성돼 있는 어떤 학생을 본다기보다도 좀 잠재력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본인 입으로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오해를. 연습은 뭐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연습은 많이 네. 하는 편은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는 말을 또 돌려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성악은 기악이랑 다르게 직접 목을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꾸 쓰면 이게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평소에 많이 하고 실제로 소리 내는 시간은 한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악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찌됐건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근육으로 하는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 성대 자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저 권투 선수들 섀도우 복싱 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목소리 사용 총량 법칙 그럼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게 절대적으로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당시에 네. 또 저를 예뻐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꼭 제가 막 고음을 내거나 노래를 막 부를 때 항상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목소리를 소세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라고. 소세지요? 네, 독일이 또 소세지 좋아하잖아요. 왠지 적절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듯한 느낌이. 네. 소세지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너가 한번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소세지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썰다 보면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얇게 썰어도. 계속 만들 수는 없나요, 소세지를? 그분은 총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몸을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야구 선수로 예를 들면은 야구 선수들 토미존 서저리 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술 이후에 구속도 올라가고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반면에 성악가는 이 성대가 한번 다치면은 다시 돌아오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돼서 네, 조심하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디카포? 죄송합니다. 다카포.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이게 뭐 어떤 뜻인가요? 악상기호인데요. 악상기호?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거든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가 네. 다카포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시작하면 되는 뭐 악상기호인데 가치관을 두고 있는 어떤 그 말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왜 다시 굳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중간에 항상 슬럼프들이 크게 찾아오곤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건. 그러면은 그 슬럼프를 지혜롭게 좀 이겨내는 법이 필요한데 근데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빠뜨리진 않았는지 혹은 뭔가를 실수하진 않았는지 이제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슬럼프에서 탈출하고 또 한 단계 더 늘어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성대 결절을 당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대에 무리가 온지도 몰랐었거든요. 군대에서도 뭐 관련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군악대에 있었어요. 저희가 항상 무엇을 하든 1등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력도 맨날 타 부대랑 해서 다 이기고 1등으로. 저를 몸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정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존경한 우리 김관동 선생님마저 제가 그 당시에 믿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르침을. 그래서 제 맘대로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성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실기 성적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던지 진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보던지. 네. 왜냐면 제가 고3 때 성악을 시작했다 보니까 좀 얕았거든요. 어떤 기본기가.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져야겠다. 백지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히 선생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유효했죠. 인생 첫 번째 키워드가 다카포가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지금 네. 듣고 보니까는. 지금 저를 있게 만들어준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졸업하고 이제 유학은 독일로 가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탈리아나 미국 이런 데 아니고 독일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걸까요? 일단 유학비도 거의 안 들고요. 뭐 이제 체류비는 들겠지만 학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오페라 하우스에 같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네. 동시에 병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제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네.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꿈을 잃어버렸던 순간이요. 고등학교 때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꿈을 잃어버렸던 게 그때도 컸고 그 다음 큰 굴곡은 제가 연세대학교라는 뭐 소위 명문대에 붙었는데 못 갈 뻔했거든요. 왜요? 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저희 가정 형편이 그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부모님이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안하다고 저한테 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첫 해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장학금 받아서 오히려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썽꾸러기 아들내미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가족 덕분이고 사랑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 때도 큰 내색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길러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 유학생활이 절대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제일 큰 문제죠, 돈. 네. 저는 제가 벌어서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당시 일하고 있던 극장에서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네. 콩쿠르에 도전하게 됐죠. 상금 타러 나가신 건가요? 왜냐면 상금은 부차적인 일이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뭐 세계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 서는 게 네. 오디션조차 보는 게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서 누가 공고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셰프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저를 부를 이유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알리려고 나간 거죠, 콩쿠르는. 어떤 콩쿠르였나요? 그게 차이콥스키 콩쿠르랑 또 이제 도밍고 콩쿠르라고 오페랄리아 콩쿠르였어요. 왠지 엄청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콩쿠르 아닌가요? 차이콥스키는 네. 뭐 우리나라 사람 몇 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뭐 세계 3대 콩쿠르 뭐 네, 이런 거. 그거였고요. 성적은 그때 준우승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학생 때였는데 나가서 준우승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콩쿠르를 해서 그럼 학업을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학업은 네. 이제 거의 끝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활동도 더 해야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서트 엑자멘이라고 최고 연주자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졸업하기에는 한 달에 버는 월급으로 그걸 거의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유지할 어떤 일자리도 필요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콩쿠르에 도전했었어요. 근데 그게
좋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계약 해지 당한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랬죠. 딱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요. 이 극장에 소속되면은 네. 그 극장 밖으로 그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약간 묶여 있는. 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극장 다닐 당시에는 극장에서 콩쿨도 못 나가게 막았고요. 3년 동안. 근데 막상 직장에서 뭐 소위 말해 잘리다 보니까 네.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안 잡히고. 근데 콩쿠르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나니까 또 일이 또 술술술 풀리더라고요.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행복을 꼽아주셨네요. 어떤 뜻일까요? 제 인생 가치의 최종장은 행복이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에요. 네. 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은 또 이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해서 시작한 건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니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행복하게 음악하고 살고 싶고요. 지금 저희 가족과 그리고 나중에 생길 저의 가정, 제 주위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우리 지역사회, 네. 우리나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식이나요? 그 고향 후배들을 위한 멘토 활동?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네. 제 모교에서 뭐 특강도 몇 번 하고요. 또 저희 곡성에 네. 곡성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협연도 하게 됐고 또 웬만하면은 우리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도울 수 있는 한에서는 계속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성악 꿈나무들한테 조언 한 말씀, 좋은 말씀 한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곡성 촌놈도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 후배들이 아닌 그냥 여러 다른 사람이라도 좀 꿈을 원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릇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가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던 여정이 그 근처까지는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하고 느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호남은 고향이자 안식처인데요. 저는 쉴 때마다 꼭 고향에 내려가서 있거든요. 곡성에 있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어디 가서도 맛보지 못했던 안식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뭐 사람은 잠이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보약을 얻는 기분이라서 그냥 그 이름만으로 따뜻해지는 곳? 그리고 밥도 정말 맛있고요. 그냥 따뜻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포근함. 엄마 품 같은? 네. 오늘 호남이는 이미 정점이면서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바리톤을 꿈꾸는 젊은 성악가 김기훈 바리톤과 함께 음악 얘기, 고향 얘기, 사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